메가스터디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태범입니다.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씩 하지만 알차게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일단 오늘 평가원 의도가 뭔지 요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EBS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로 활용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떤 실전 전략을 펼쳐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2007년부터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완자라는 책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자입니다. 그리고 기출의 바이블 검토하고 있고요. 메가스터디에서는 수능 해설도 했었습니다. 일단 그 강연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돼서 고민을 하다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물어봤더니 GPT한테 물어보랍니다. 그래서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둥, 라면 끓이기 얘기를 하라는 둥, 거북이가 토끼랑 싸우기 위해서 이제 수영 대결 레이스를 제안했다는 둥. 근데 갑자기 이걸 보니까 너무 좀 식상한 것 같기도 하고 GPT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방금 전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GPT 얘기하니까 좀 웃으셨잖아요.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는 제 목적은 달성됐다고 볼 수 있어요. 주어진 정보를 제가 받아들이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GPT 검색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정보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평가원 난도 좀 말씀드리자면요, 저도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해설을 하다 보면 불수능이다 물수능이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6월 달에 된 평가원 모의고사 커트라인을 좀 보시면요, 쉬웠다는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만 보시면 2023년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9월 달은 시험이 어려워질 거다 국어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수능 때는 저렇게 88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평가원은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불수능을 내야겠다, 이번에는 물로 가야겠다 이런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평가원은 늘 언제나 항상 학생들의 실력을 변별할 수 있는 적정 난도를 생각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의도는 늘 변별력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내가 이전까지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중요한 것이지, 이번에 물수능이니까 쉬운 문제만 골라서 풀어야 돼, 이번에 불수능이니까 좀 더 어려운 걸 풀어야 돼, 이렇게 접근하시면 좀 힘들 듯 합니다. 두 번째는요, EBS 얘기를 좀 드릴 수 있는데요, EBS의 독서입니다. 지금 나오신 거 보시면 제가 간략하게는 2024학년도부터만 좀 제시했는데, 독서 이론을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은요 전부 다 EBS에서 연계가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받아들여야 되냐면, 저기에 나오는 데이터 결측치와 이상치라든지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이라든지 이런, 또는 이중차분법, 또는 A어의 도덕 진리성 적합성 문장,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학생들이 낯설 수가 있습니다. 근데 EBS에서 한번 소재를 경험해보고 난 친구들은 그게 수능 시험장에서 받아들였을 때 좀 더 수월할 수 있죠. 그래서 독서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친구들은 EBS에 나와 있는 지문에 대한 소재 적응도를 높여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문학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게 학생들 입장에선 체감 연계율이 가장 높을 텐데 공부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냥 1페이지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체감될 수 있고 도움될 수 있는 영역부터 먼저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내신 시험 범위에 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있는 작품들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EBS 전체에 대한 적응도가 아니라 특정 몇 작품에 대한 적응도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체감 연계율이 높은 현대시, 고전시가, 그리고 소설 파트. 소설 파트는 현대 소설 또는 고전 소설이 연계가 되는데 그게 시험마다 좀 바뀝니다. 최근 12년 동안의 고전 산문 파트를 좀 훑어봤어요. 봤더니 영웅 관련된 소설이 28번, 판소리계 소설이 16번, 그 다음에 가정소설, 염정소설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그게 한 12번 정도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드릴 테요. 근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어떤 소설들이 주로 많이 나왔는가를 먼저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국어를 공부하면 좋을지, 뭐 EBS는 뭘 봐야 되고 이런 얘기들 할 텐데, 일단은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공부를 할 때 플래너를 씁니다. 근데 플래너를 쓰는 친구도 있고 안 쓰는 친구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내가 뭘 해야지 하고 난 다음에 기록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오늘 한 걸 기록하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성찰의 시간이 매일매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일별 성찰이 좀 필요하고요. 최소한 주 1회 정도는 좀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 수생들이나 고3 또는 고1, 고2 학생들 이렇게 국어를 좀 고민 많이 하는 친구들 많이 봤더니요, 성적 향상도가 좀 빠른 친구들은 보통 성찰을 좀 잘합니다. 자기가 뭘 못하는지 이런 것만 보는 친구들은 계속 자존감이 떨어지는데, 이 성찰이 좋은 친구들은 자기가 잘하는 것도 잘 찾아내요. 그래야지 자존감도 올라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멘붕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계획을 짜서 공부하실 때요, 여기 보이시다시피 요일별로 좀 설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다고요. 그 다음에 문학하고 독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문학하는 날, 독서하는 날 따로따로 하는 경우 많이 있는데 같이 해주셔야 돼요. 아까 우리 준비 영상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동훈이라는 학생이 있잖아요. 이렇게 제스처 좀 어색했던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도 골고루 올렸어야 됐어요. 골고루. 그렇기 때문에 문학만 공부하거나 독서만 공부하는 날은 그게 주기가 2, 3일씩 늘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학습적 성과를 나타내는 게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학 독서를 매일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EBS 연계 관련된 건데요, 이걸 보여드릴게요. 고전 시가가 체감 연계율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최근 28개년을 둘러보니 시조와 가사가 압도적으로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6월 달에 동요가라는 가사 문학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9월 달에는 연시조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럼 내가 EBS 연계 공부를 할 때 남은 기간 효율적인 학습을 하려면, 그러면 연시조 작품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학습하고 그리고 나머지 작품들을 보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있죠. 고전 산문 같은 경우에 6월 달에 영웅 소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출제율이 가장 높은 나머지 3개 영역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9월이나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판소리계 소설이나 또는 이 염정소설, 애정소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염정소설이나 가정소설을 우선적으로 학습하는 게 좋을 듯하다, 이런 말씀을 짧게 좀 드리고요. 그 다음 독서에서 좀 학습 전략이 좀 필요한데요, 이거는 사실 어떤 걸 해드리는 게 좋을까, 어떤 지문이 나오는 게 예측 가능한가, 이런 얘기를 드리려다가 그것보다는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보통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랑 상담하다 보면은 우리 아이가 책을 안 읽어요. 읽은 적이 없고 어휘력이 부족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몰입하는 독서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보여드리는 문장을 한 번만 읽고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어머니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일단 대답은 못 하셔도 좋은데 뭐가 기억나는지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예. 다시 보여드리면 보통 읽기 능력이 있는 친구들은 서술어를 잘 봅니다.
관련되어 있다. 좀 더 시력이 좋은 친구는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요걸 많이 봅니다. 관련되어 있다는 건 혼자서 불가능합니다. 2개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분화와 사대부들의 의식 세계가 관련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정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도 수능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둘은 왜 이렇게 관련되어지게 되었지? 계기가 뭐지? 그 연관성의 이유가 뭐지? 라는 문제를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둘은 이러한 분화와 사대부들의 의식세계가 왜 어떤 식으로 연계되어 있는지를 그 이유를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럼 이 문장을 보시죠. 그녀는 그와 헤어진 이후에 삭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는 뭐죠? 삭발했죠. 그녀가 삭발했죠. 이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러면 왜 삭발했겠습니까? 헤어져서요. 시련의 아픔이요. 됐죠? 이 문장은 읽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돌아갑니다. 이러한 분화가 사대부들의 의식세계랑 왜 어떻게 관련 지어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물어볼 때 어딜 찾아봐야 될까요? 북송이죠. 그렇죠. 이제 몰입하는 독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북송과 관련된 정보가 있는 부분을 찾아서 선지에서 잡는 겁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효율성이 증대되었다. 왜 증대됐죠? 산업혁명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읽히기 시작하면 내가 독서가 되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어휘력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비문학 독서를 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저걸 외워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파스칼의 삼각형을 알고 계신 분들이야 저건 뭐 뻔히 보이는 수이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은 낯섭니다. EBS에서 저걸 본 사람들은 저게 익숙해요. 근데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저게 낯섭니다. 저 숫자들을 다 외우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읽고 문제를 풀 때 가면 이렇게 됩니다. 예, 찾으셨죠? 찾으셨습니다. 이게 패턴을 발견하는 겁니다. 위에 있는 두 수를 더해서 그 다음 수가 나옵니다. 저게 총 12줄이에요. 12열인데 이제 패턴을 아신 분들은 13열이나 14열, 15열, 20열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패턴을 발견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쓰는 능력, 이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는 평가원이 항상 변별력을 주기 위한 문제들을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집중을 더 많이 해야 돼서 기출분석이라든지 기출문학에 대한 접근, 단순히 문제 푸는 거에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성찰을 매일매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 1회라고 말했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기록을 하면서 성찰을 자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간 모의고사를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때 학생들이 시간 안에 풀기 위해서 시간을 재고 푸는데 일단 그것보다는 내가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 측정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한된 시간에서 몇 분을 줄여야 되는지를 계산하고 줄여야 되는 그 시간들을 배분해서 줄여나가는 연습을 하면 처음에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다시 한번 정리드립니다. EBS에서 나와 있는 작품들의 우선순위를 좀 고민하시고요. 그리고 문제 출제되지 않은 부분, EBS에서 묻지 않은 부분들도 신경 써서 공부하셔야 적절한 대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이 사실은 수업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했던 내용들 중에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여러분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